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18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기본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현준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제 1열 강의의 목표는 교육학 논술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교육학 이론을 기본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기본 구조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교육학 논술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1, 2월 강의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이제 강론 교육학 이론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설명회 때 사용한 자료가 있는데요. 설명회 자료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은 교육학 논술이란 어떤 시험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냐면 이제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글 쓰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논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주제와 관해서 서술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의 내용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점 만점이라고 보았을 때 그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14점, 적게는 14점에서 많게는 15점 정도, 이렇게. 또는 16점으로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15점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문제 1, 2월이나 3, 4월까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배우는 이유도 20점 만점의 15점 부분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을 우리가 글 쓰는 과정이라는 사고의 과정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포맷, 형식을 갖추어서 서술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논술의 형식이 있죠. 형식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것의 과정적인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평가 요소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논리, 표현,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용이 배점이 이게 이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한 15점 정도 된다. 많으면 16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 이제 논리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론은요, 주제가 제시됐을 때와 제시되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육학 논술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초기 시험에서는 주제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론, 본론, 결론에서 주제 없이 본론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2015년도 추가 시험부터 2016년 정시, 2017년 정시 이 시험에서는 주제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주제가 주어진 글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논술이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남에게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제가 주어진다. 그럼 서론부에서는 반드시 주제를 논의하는 배경을 서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학교에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런 주제를 논의해야 되는 배경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가 교육과정 개정이 왜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부에서 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본론의 내용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론의 문제 4개 내지 5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주제와 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정도로 서술하시면 돼요. 예. 보통 양은 5줄 내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부가 되겠죠. 본론부는 이론을 이제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 4문제 내지 5문제에 대한 교육학 이론의 근거를 대고 여러분이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단위 학교의 학교 교육계획서, 이렇게 교육과정 계획의 중요성을 학교장이 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학에서 교육기획의 개념하고 교육기획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능이죠. 사실은 이것은 조금 선생님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겠는가? 근데 이제 학교 교육계획을 이제 학교마다 세운다라고 봤을 때 이제 교육계획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나온 거죠. 또 5급 시험에서는 기획 역량을 보는 기획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요즘은 기획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기획의 개념과 교육기획의 어떤 효용, 기능, 효용이라는 게 기능이에요. 이걸 이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론부만 잘 맞춰도 최소 15점이다. 그러니까 되게 근데 녹록치 않죠. 예,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간결하게 쓴다. 왜냐면 설득하는 글이니까. 그래서 단문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2갈식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기획의 개념과 효용성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은 서술하시오. 그러면 교육기획이란 무엇이다. 개념 정의하고 효용성, 기능은 첫째, 둘째 2가지를 쓰라고 그러면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쓰기 연습, 그러니까 5월부터 할 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1:1 지도를 해드리겠지만 결론에서는 첫 번째 이제 본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문제가 있죠. 요약 정리하기. 그래서 이제 본론과의 연결성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주제에 대해서 논하기. 그러니까 주제를 중심으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형식 체계를 갖추고 또 표현이 크게 오타나 맞춤법적인 표현이 틀리지 않는다면 만점인 5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가 주어지잖아요. 학교장 특강이라든가 2017 학년도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신문기사. 예, 신문기사가 나왔고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어요. 교육기획의 개념을 쓰고 효용성을 써라. 이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조직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통합성의 원리가 5장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성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대화 형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적으로 읽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통합성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를 2가지 더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분석적으로 읽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논술로 바뀐 게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냥 어떤 걸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제시문 에세이를 보지 않고도 답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출제자의 그 출제 스킬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 키워드가 숨겨져 있죠.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분석적으로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육학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이제 교육학 논술 평가 방법 및 배점이 있잖아요. 2013학년도 추가시험부터 출발을 했는데 작년에는 추가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시험이 없어지고 정시에 다 뽑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시험은 이 분야별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집 정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시시험의 어떤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시시험이 훨씬 더 교과의 특성보다는 교육학 보편의 특성, 교과 보편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험, 추가시험에 나왔던 출제 경향을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2013학년도 추가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제가 좀 모호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 일반의 토대가 되는 교육학 개념과 이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시험의 출제 경향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세이 형식을 보면 초기에는 대화문으로 나왔죠. 그리고 상황 자체는 이제 교사로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학부모 상담 사례,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사 간의 대화, 그래서 경험교사하고 경력교사하고 초임교사와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 일지, 그 다음에 발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워크샵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교감이 강의를 했다, 특강을 했다, 또 학교장이 특강을 했다. 그 특강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기도 했고요. 이제 재작년 2016학년도 정시 시험에서는 조금 성의가 없긴 했지만 도표로 제시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2017학년도 얼마 전에 치른 시험에서도 역시 신문 기사지만 그림도 좀 넣고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한 대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예고한 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자유학기제도 시험 범위에 넣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죠. 아무래도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만 적용이 되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초중고등학교에 다, 또 중고등학교, 중등임용이라면 중고등학교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택한 걸로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추가시험부터는 뭐예요? 주제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주제에 맞춰서 글 쓰는 거. 그래서 완벽한 교육학 논술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4문제 내지 5문제가 이렇게 보면 교육학 이제 전체적인 이론적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1장부터 14장 중에서 아예 지금까지 4년에 걸친 시험 중에서 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근데 나온다면 그 4개의 챕터에서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에서 한 문제, 교육과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교수학습이론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개 내지 많으면 5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초점화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채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올해 채점을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죠. 우리가 다 다뤘던 거긴 하지만 쓰기는 어려웠어요.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2문제 정도는 학생들이 놓쳤을, 또 상식선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나산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듣긴 들었지만 명확하게 쓰지 못할 수도 있고요. 특히 교육기획은 뻔한 거긴 하지만 쓰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를 이렇게 보니까 잘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절대평가가 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8점 이하면 이제 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생각대로 학생들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예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3명의 교사가 하는 거예요. 3명의 교사가. 보통 5급은 5명이에요. 5명이 하는 게 채점, 즉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면 객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점하고 최하점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명이 합산한 평균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2째짜리까지 나오는 것이 3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3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의 교사들이 그럼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이 바로 루브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 상세화된 채점 요소와 채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을 루브릭이라고 하죠. 그 루브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들이 사전에 루브릭을 작성해서 이런 경우는
뭐 배점이 4점이면 4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3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이 개념과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하면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내용적인 요소로 가볼게요. 쭉 넘기시고요. 예, 8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야기한 중등 임용시험의 출제 범위예요. 이런 겁니다. 자,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심리에서 교육사회학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기출된 문항이 있어요. 근데 원래 교육학이라는 것이 그 조금 백과사전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심리 부분하고도 통할 수도 있고 뭐 교수학습 이론하고도 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등 임용시험의 출제 범위를 보면 교육학개론에서부터 교육철학 및 교육사까지는 지금 한 2013년도부터 치른 시험 중에서 하나 정도가 나왔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취약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부를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엔 감으로는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출제 경향이 맨날 내년에 나온다 이런 말은 했지만 올해도 또 하는 게 있지만 뭐냐면 그 에세이가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신문기사가 나왔다면은 이제 결국은 신문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그걸 소재로 해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읽은 어떤 책, 이제 우리가 객관식 교육학 시험이 있을 때 그때 뭐 이제 윌리엄 보이드의 서양교육사 이런 책 중에 일부, 그죠? 그런 책 중에 일부, 또 요즘 인문학의 열풍 아닙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교육사와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서 출제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련의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 철학의 부재예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내용, 철학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철학, 보통 객관식 교육학 시험을 낼 때는 각 전공 분야의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옛날에 40문제 내고 그럴 때는 그렇게 문항 수를 이렇게 배정을 하고 각 분야의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토대를 아는 거지. 근데 지금의 교육학 논술은 사실은 교육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왜 제가 가르치면서도 왜 이걸 시험 과목에 넣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괜히 왜 여러분들 힘들게 사교육 비용을 많이 들게 해, 그지? 응? 차라리 이거는 뭐 그냥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학부에서 다 배우잖아. 이런 시험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옛날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차피 객관식은 한 40문제 되니까 학생들이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이론적 토대가 더 강하다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 볼 바에는 교육학 교수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폐지해라, 그냥. 의미가 없다. 그리고 뭐 4대 나오면 다 교육학 일반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 배우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괜히 경제도 어려운데 수험 부담 주지 말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낼 바에는. 응?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철학의 부재, 또 뭐 요즘 뭐 역사,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긴 있죠.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 목표, 내용, 방법을 이제 설정하는 거니까 교육과정은 출제 비중이 높죠. 뭐 중복되는 걸 전제한더라도 5문제 안팎, 그러니까 뭐 4개에서 한 6개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심리도 5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됐죠. 근데 올해는 빠졌죠. 2017년도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교육심리는 뭐 아동에 대한 이해, 학습에 대한 이해니까. 근데 사실은 교육심리는 또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 방법이 교육심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 구성주의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제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상황 설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공학은 교육 방법에서 이제 그 발전된 학문이죠. 근데 아직 교육공학은 출제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은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지도와 상담이 2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가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시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교육 평가는 교육 과정의 마지막 성찰적 과정이잖아요. 4문제가 나왔다. 올해 이제 평가 도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평가 도구 중에서 절대평가가 중시되는 지금의 교육적 상황에서 중요한 도구는 타당도죠. 그리고 학교 교육은 내용 타당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교육평가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뭐예요? 교육행정이죠. 7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임용시험도 그렇고요. 출제할 때 빠지지 않는 전공 분야의 교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교육행정학이에요. 행정학 교수는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정은 꼭 내요. 꼭. 거의. 응? 네, 그리고 행정학 교수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비도 잘하고 이런 데서 출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9급, 7급 시험에서는 거의 행정학 교육 행정을 전공한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만큼 그래요. 예. 그다음 이제 교육 사회학은 보세요. 사회학은 뭐 2문제 내지 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딱 아주 명확하게 출제됐던 경우는 한 번이죠. 그것도 추가 시험에, 그러니까 정시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이 사회학도 사회 철학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출제는 쉬울 수 있어도 채점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망설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평가 마지노선 8점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럴 때 꼭 공부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 부분만 해도 이제 뭐 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쪽에 보면 이제 그 연도별 출제 경향 분석이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시 부분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미시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번에 한번 보세요. 출제 키워드 분석이 있어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2013년도부터 2017학년도 그 시험 문제, 교육학 이론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문제냐 하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교직 논술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제시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건 교직 논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학 이론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면 개념. 교육기획의 개념을 설명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것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개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 교과의 이론의 토대가 되는 뼈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한 뼈대의 토대가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느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 뭐가 되겠어요? 구가 되고 마침표를 찍으면 센텐스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문장을 우리는 규칙 또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 원리. 그래서 이렇게 개념, 원리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들을 엮어놓은 체계, 원리들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것이 바로 시어리,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또 특징 이런 게 나오죠. 특징. 뭐 수행평가의 특징 이런 식으로. 근데 특징은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3가지만 기억해라. 3가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4개 써라, 5개 써라 이런 건 안 나왔어요. 3가지만 써라. 왜냐면 그렇게 되면 5개 쓰면 배점이 5점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학 개론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한 문항에 2개 정도씩 묻다 보니까 2개 내지 3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으로 어떤 특징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한 내용 3가지를 기억해둬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그 3가지를 써라 했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게 논술이라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면접이에요. 심층 면접이잖아요. 그럴 때 3가지를 말해보세요 할 때 어떤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3가지를 쓰면 안 되죠. 중요도 순으로 써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특징 이런 걸 얘기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들 순으로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답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특징이 나온다 이런 거 할 때 3가지를 꼭 기억해라. 그다음에 이제 종류, 그다음에 방법, 기능. 이번에는 효용성이라는 말로 나왔죠. 교육기획의 효용성, 이것도 기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또는 순기능, 단점, 한계, 문제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역시 몇 가지? 3가지만 기억해라. 이런 겁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그 다음에 절대평가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실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기출문제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4장, 제가 명사교육학에서 구분한 이론적 체계입니다. 그러면, 요런 부분은 기출된 거니까, 기출된 게 또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어떤 교육학 논술이 어떤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딱 한 번, 한 2번 정도구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럴 경향은 거의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출제될 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기출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된 1장 교육의 이해. 여기에서는 교육의 목적이죠. 내재적 목적. 이것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교육은 서양교육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교육사 교육 철학에서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교육의 이해 부분에서 교육의 목적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유교육이 교양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교육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는 주로 논설문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의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특히 우리가 5장 교사론에서 우리가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의 지위, 교권, 그 다음에 교사의 자질, 교사의 역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소재가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또 2015년 추가 시험에서 보면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교사의 과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1장 특히 교사론 부분에서 교사의 자질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고, 또 교사는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놓는다면 서론과 결론 쓸 때 참 좋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장, 3장은 교육사 파트인데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교육 철학은 우리가 1장 교육의 이해 부분과 중첩된 자유교육, 이런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의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교육과정은 출제가 많이 되었죠. 그죠? 특히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 있어요. 설계는 이제 계획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 중심 설계가 있고요. 또 내용 중심 설계가 있고,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있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또 설계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타일러고요. 이 타일러 모형을 수정한 것이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 등의 거꾸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에요. 이 백워드 설계 방식은 이건 뭐냐면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교육의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받은 결과, 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 평가를 강조하는 특히 절대평가로 학교 교육 현장이 바뀌면서 이런 설계 방식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얼마 전 실은 임용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조직 원리죠. 그래서 뭐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것도 타일러 모형이에요.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세 가지를 쓰는 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교육과정의 형태론이죠. 교육과정은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제1의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 제2의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 제3의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제1, 제2 교육과정이 다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이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 공식적 교육과정 중에서 2016년도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나왔을까?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것이 학생 참여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이잖아요. 그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죠. 또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이제 구성주의,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과거로부터 그 지금까지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 최근에는 4차 혁명 논의하면서 지능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자유교육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논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의예요.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브루너가 내놓은 답이 바로 최소한의 지식, 뼈대가 되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 개념이나 원리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지식의 구조라고 한다. 그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유형을 우리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교육학과 관련된 모든 시험,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우리는 이제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의 주제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 이것이 이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교육심리학 부분도, 자주 출제, 또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2017년도에는 순수한 교육심리학 부분에선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럼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일단 발달이론이 나오죠, 발달이론. 그 발달이론이 인지발달 있고, 성격발달 있고, 도덕성 발달이론. 근데 지금까지는 인지발달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측면의 교육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제 경향으로 보면 학교 교육을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격 발달 이론 에릭슨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2016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2013년도 추가 시험에 나와서 지능 지수의 해석이 나왔지만 이 지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걸로 추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부분에서는 동기 이론 중에서 기대가치 이론하고 인본주의학자 메슬로우의 욕구이계 이론이 나왔죠. 근데 어쨌든 동기 부분은 계속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현재 심리학 부분에서 심리학자들이 주로 탐구하는 영역이 개인차 영역 중에서는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 이론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동기 유발 방안, 켈러죠. ARCS 전략, 이 부분들은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달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달 이론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서 접근하는데 하나는 발달 이론, 또 하나는 이제 질적인 접근으로서 발달의 개인차. 발달의 개인차에서 지능과 동기만 나온 거예요. 지능과 동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심리학이잖아요. 학습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학생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Teaching is to show. 가르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 나온 거예요. 반두라 이론,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 이게 또 아주 쉬운 문제죠. 뭐 관찰학습이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발달 이론에 주로 발달에 초점을 둬서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장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자,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오늘 수업을 내가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설계라고 하죠. 설계. 이 설계 부분이 나왔을 때가 좀 어려웠죠. 근데 이건 추가 시험 부분에서 나왔는데, 설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제적 설계가 교수 설계의 최근의 동향이에요. 그래서 체제적 설계의 일반 모형, 에디 모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나온 게 이제 교수학습 이론 중에서 구성주의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가 바로 학생 중심의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그러한 구성주의에서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계로 볼 수 있어요. 뭐 교수학습 방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환경 설계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센이다 하는 거예요. 예, 뭐 교육공학을 했던 전공을 했던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조나센인데, 조나센이 이 학자가 작년에 돌아가셨나? 우리나라에도 왔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내기는 미안했고 올해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구성주의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조나센의 구성주의 그 학습 환경 설계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제 협동학습 나왔고, 아까 이제 교육과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발견학습이 나왔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학습, 발견학습, 구성주의, 이건 다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학습자 중심의 방법들이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공학은 굳이 연결시킨다면 조나센인데, 뭐 이거는 교수학습 이론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육공학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생활지도와 상담을 보면 다 추가 시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는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 시험에서는 그 전 모든 교과목 교사를 다 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에 맞는 부분이 뭐 특수 교육과 교사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리학이나 이러한 그 생활지도나 상담 부분, 전문 상담 교사 이러한 추가설 그 모집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미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강조됐다. 근데 정시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래도 한번 본다면 생활지도와 상담에서는 실제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비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비행의 개인적 원인이 있고 사회학적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지도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상담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의 기법,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 이론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학생들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 상담이죠. 칼 로저스의.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중심 상담, 이러한 이론과 기법이 출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교육 평가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네 문제가 출제됐어요. 2017년도에도 나왔죠. 그럼 평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평가의 종류예요. 평가의 종류. 그러니까 평가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절대평가라는 거죠. 학교 교육이. 그리고 뭐 수능 시험에서도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를 잘 알아두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평가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최근에 2015 개정교육과정도 그렇지만 과정 중심의 평가예요. 그럼 과정 중심의 평가는 이제 수업의 과정에 따른 평가잖아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예요. 그런데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총괄평가를 지양하고 그랬어요. 그럼 총괄평가는 과거에도 강조됐죠. 성적에 반영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이 총괄평가는 출제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형성평가가 2번 나왔다는 거죠. 이게 나온 게 또 나온 거죠. 이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검사 도구예요. 그러니까 평가 유형과 검사 도구. 좋은 검사가 진열할 조건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예요. 그 중에서도 절대평가가 중시되는 상황, 또 형성평가에서 강조되는 건 타당도잖아요. 타당도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타당도가 있지만 교사가 문제를 출제할 때 중시되는 타당도가 뭐겠어요? 내용 타당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 타당도가 출제가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1, 12장 넓게 보면 평가에 속할 수도 있지만 통계하고 연구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교육행정학은 7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해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높이느냐를 탐구하는 영역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이론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리더십 이론이 나올 수 있죠. 교사도 수업을 할 때는 학급 경영을 할 때는 지도자잖아요. 이런 지도성 이론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기 이론도 나올 수 있죠. 학생들 또는 교사들 동기 유발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어떤 평생 일하게 되는데 그 학교는 과연 어떤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행정 조직과 어떤 점이 다르냐. 그래서 학교 조직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조직은 현대 조직은 베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관료제잖아요. 예. 그럼 뭐 관료제의 학교도 관료제적 성격이 있죠. 5가지 특성이 있어요. 호이하고 미스켈이 얘기한 그런 특징을 묻는 문제도 나왔고 또 최근에는 그런 관료제적 조직의 개념을 넘어서서 포스트 모던하게 조직을 접근하는 주장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코엔, 올센, 마츠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던 이제 뭐 조직화된 무질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크나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던 이완 결합 체제. 그다음에 또 어렵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홀수년도가 조금 어려워요. 짝수년도는 쉽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웠다 어려웠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예요? 꽈락이 많았다. 올해 시험은 꽈락이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 2개는 놓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나센하고 교육기획. 그리고 나머지도 잘 예상 정확하게 못 쓰면 꽈락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올해는 특징적인 게 꽈락이 많았대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터 센지가 이야기한 학습 조직. 응? 학습 조직. 그러니까 이 학습 조직이 2015년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거의 못 썼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조직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는 이제 비공식적 조직. 학교 안에 비공식적 조직. 뭐 이것을 행정 이론과 연관을 시킨다면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론이 나오고 조직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올해 이런 영역도 나올까 누구도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교육 기획이 나온 거죠. 교육 기획이. 근데 항상 노량진은 뒷북을 치잖아요. 출제 선생님들. 나라도 이런 거 맞췄으면 다 나한테 쫙 올 텐데 아직 나한테 이런 대운이 오지 않고 있어요. 온 우주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학교 교육과정, 이게 생각해보면, 학교 교육과정 하려면 교육기획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육기획을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왜냐면 학교 교육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니까, 그게 교육기획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기획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5급 시험은 다 기획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관련된 개념이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교육기획의 개념과 기능이 나왔고 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행정 영역 중에서 일반 행정에는 없는 게 뭐예요? 장학.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로 이론적 키워드로 본다면 이론, 지도성 이론, 동기 이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조직론, 학교 조직의 특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기획. 그 다음에 또 정책.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정책. 그 다음에 장학 이런 부분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14장 교육사회학이에요.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자, 교육사회학에서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정시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문화실조라는 개념이 나왔지. 문화실조. 이거는 교육평등 중에서 보상적 평등하고 연관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추가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능 이론적 관점, 이게 이제 순수한 교육사학의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신교육사학.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능 이론이 출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회학의 어떤 교육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평등이 있죠. 교육평등 또는 교육 격차 이와 관련한 문화실조 이런 개념이 한번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워드 분석이나 전체적인 교육학의 이론적 내용을 출제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5장 교육과정, 6장 교육심리학, 7장 교수학습이론, 그 다음에 10장 교육평가, 13장 교육행정학, 그리고 부분적으로 14장 교육사회학 이 정도에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또 예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이제 13쪽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를 제가 다 실어 놓았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중간에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쪽에 보면 우리가 교육학 논술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전체적인 제 연간 강의 일정이기도 합니다. 예. 자, 사실은요, 저는 이제 5급 시험이 이제 그 이론이 있고 실제도 있는데 1차,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행시나 이런 걸 준비할 때 제가 강의할 때는 1차 시험 정도는 이제 특히 교육학은 절대평가적이잖아요. 과락만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의 성적의 차이는 전공에서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학부생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3학년 말까지 교육학 개론을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3학년 말까지. 그리고 4학년 때는 전공만 해라. 왜냐하면 전공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전략을 쓰면 되는데 이 노량진은 객관식 시험의 스타일대로 지금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에 기본 이론하고 5, 6월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객관식 할 때 그랬던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조금 앞당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교육학은 이거는 절대평가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수험 수험 전략을 짤 때 초기에는 교육학의 비중을 조금 강하게 두지만 후기로 갈수록 전공 비중을 높여야 돼요. 전공 비중을.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한 1년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해피하다. 교육학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교육학을 같이 전공이랑 같이 하다 보면 교육학 자체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방대해요. 물론 출제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영역에서만 나왔지만 그렇다고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1점이 아까운데 교육학에서 20점을 목표로 해요? 아니면은 15점을 목표로 해요? 20점을 당연히 목표로 하잖아요. 여러분 성향상.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게 빼놓기 싫거든? 그러다 보면은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교육학을 우리가 대학에서 교직과정에서 상세하게 배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자들의 주장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전공의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조금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3, 4월까지는 이론을 완성하는 것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7월부터 들어가요. 전체적인 커리를. 그래서 7월부터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9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럴 때는 시험도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공 공부의 스케줄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 다만 비율을 내가 전공에 몇 %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학은 점점 줄여가고 그다음에 전공은 점점 확대하면서 이러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렌에도 학습 기술을 제시했지만 일간 계획도 중요하지만 주간 계획을 짜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 일일 계획을 짜면은 내가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주간 기획을 하면 월요일 날 못하면 화요일 날 보완하면 돼요. 이러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월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제 강의는 1, 2월은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둬요.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기본 개념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연습은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합니다. 빈칸 채우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익히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4월 강의의 특징은 심화 과정이에요. 이 심화 과정은 이제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완전 정교화하고 보다 이제 장기 기억 속에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쓰기가 가요. 뭐 작년까지는 이제 핵심 이론 100제를 했는데요. 조금 넓혀서 한 150제 정도로 해서 각 챕터별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교재를 보고 써보는 겁니다. 예시 답안도 드리고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월부터는 실전 훈련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론 정리는 뭐 특강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월달, 6월달은 핵심 교재가 있어요. 제가 간추린 교재예요. 이 명작교육학은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단권화해서 한 400여 쪽 분량으로 단권화한 교재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면서 교재를 다른 걸 쓰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것만 봐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미시에서 거시로 가면 불안해서 흔들려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3, 4월 강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3, 4월은 예를 들어서 뭐 평생교육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5월, 6월은 지문이 제시돼요. 이제 에세이 형태가 제시되고 거기에서 관련된 이제 단문이나 중문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원별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 풀이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이제 특강 형태로 해서 이제 토픽 특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을 또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까지는 이론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개념을 내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제 5, 6월부터 서서히 이제 에세이가 제시되면서 실전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대1 지도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가로넣기, 빈칸 채우기 문제가 가면 여러분이 그 얼마나 공부했는지 끝나고 나서 제가 1대1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문제 정도만. 그래서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 2월 강의, 교육학 논술의 토대가 되는 기본 이론 강의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